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혜진 작가의 혜영의 안부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쌓여가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혜영은 오늘도 묻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조혜진의 혜영의 안부 인사. 말하지 못한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알람 소리에 기계적으로 일어나 방과 화장실과 주방을 정신없이 오가며 출근 준비를 마친 혜영은 구두에 두 발을 우겨 넣을 때야 오늘의 의미를 깨달았다. 참... 혜영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발등을 덮고 있던 구두에서 이내 한쪽씩 발을 빼며 속삭였다. 빠르게 돌아가다가 제 속도를 되찾은 영상 속인 듯 움직임은 어느새 느긋해져 있었다. 나 어제 퇴사했지. 혜영은 가방과 벗은 외투를 대충 바닥에 내려놓은 채 휴대전화만 손에 들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밤사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구경했고 이메일을 체크했으며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요 뉴스를 훑어봤다. 화면을 휙휙 넘기던 오른손 검지에 아릿한 통증이 느껴져 살펴보니 작고 엷은 파편 하나가 박혀 있었다. 한 달 전부터 금이가 있던 휴대전화 액정에서 부서져 나온 파편이었다. 파편을 제거하자마자 번져 나온 피 한 방울을 혜영은 반사적으로 흡입했다. 싱거웠다. 나는 싱거운 맛 사람인가?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 지난 2년을 떠올리면 동의할 수밖에 없긴 했다.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날이 많았고 배가 아프도록 웃어보거나 가슴이 타들어가듯 슬퍼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의 목록은 주로만 같고 쉬는 날엔 대개 긴 수면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곤 했다. 그러니까 댁이 고작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였던가 그런 말을 들은 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판 위에 손등은 창백해졌는데 그때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았지. 혜영은 헐겁게 쥔 주먹으로 가슴께를 가볍게 2번 쳤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슬퍼지는 대신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 감각도 싱거운 사람의 증표일지 몰랐다. 발음이 정확하고 구사하는 문장에 허투루 낭비하는 단어가 거의 없던 혜영이 또래의 여성 고객이었다. 유명 피아니스트의 독주회 S석 2장을 예매했다가 표를 취소하게 된 그 고객은 공연 일주일 전이니 표값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 처리하겠다고 혜영이 설명을 하자 수수료에 대해 미리 고지받은 것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다.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대기 고객이 30명을 넘어가자 혜영은 초조해졌다. 어서 통화를 끝내고 싶었지만 무작정 우기는 사람을 이길 도리는 없었다. 고객은 팀장과 대표를 찾기 시작했다. 콜센터가 소속된 본사에는 상담 과정에서 유발된 불쾌함을 컴플레인할 것이며 회사의 비체계적인 환불 방침은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 여전히 아나운서 같은 발음으로 경제적인 문장을 구사하면서 수수료는 7,000원이었다.
테이크아웃 커피 2잔, 우유식빵 2봉지, 18구짜리 동물 복지계란, 김밥 천국의 치즈 돈가스. 혜영은 머릿속으로 7,000원의 교환가치를 나열해보다가 결국 고객의 계좌에 사비로 7,000원을 이체했다. 이체가 확인되자 고객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진작 해결될 일을 너무 오래 끈 것 아니냐며 타박한 뒤 고작이라는 부사가 들어간 그 말을 남긴 것이다. 여전히 더부룩함을 느끼며 혜영은 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침마다 멍한 얼굴로 버스나 지하철에 실려갈 때면 출근 따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리고 싶다는 마음만이 크고 뚜렷했는데 막상 그런 날이 닥치니 별다른 감흥 없이 그저 노곤하기만 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지 궁리도 해야 한다고. 아니, 그보다는 일단 나가서 찬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좋겠다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며 동선을 짜면서도 혜영은 5분만 더 하는 마음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5분은 금세 30분으로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났다. 침대에서 내려온 건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2년 넘게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으며 형성된 이 생리적인 욕구가 혜영은 형벌 같기도 했고 순리 같기도 했다. 컵라면과 데운 햇반으로 허겁지겁 배를 채운 뒤엔 길쭉한 원통 형태인 프링글스 상자에서 커피 믹스를 하나 꺼냈다. 회사에서 울고 싶을 때마다 몰래 집어왔던 커피 믹스는 그동안 꾸준히 소비해왔는데도 아직 프링글스 상자 3개에 가득 차 있었다. 커피는 탁하게 달았다. 탁한 커피를 마시며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전화 액정을 켜는데 오른손 검지가 또다시 쓰려왔다. 외출할 이유를 일깨워주는 통증. 그렇게 생각하자 혜영은 통증이 오히려 반가웠고 그제야 무거운 몸을, 아니 어쩌면 무거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 휴대전화 매장에서 대학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다. 집 근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온 뒤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간 매장에서였다. 판매원의 표준적인 미소를 담아 인사하는 직원에게 형식적으로 묵례하고 5초 정도가 흐른 뒤에야 혜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건너다 보았다. 그도 뒤늦게 혜영을 알아봤는지 처음 인사할 때보다 표정이 가벼워져 있었다. 시선은 고통스럽다고 썼던가. 과거를 관통하고 후회를 전망하면서도 현재는 그저 맹인의 것과 다를 것 없는 시선은 고통스럽다고. 혜영은 주원이 썼던 소설 속 한 문장을 기억해냈고 동시에 당혹감을 느꼈다. 주원의 그 소설로 합평을 한 건 11년 전의 일이었다. 아름답지만 자의식이 강하게 느껴져 읽는데 힘이 들었다고 그때 합평회에서 혜영은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주원은 곧 매장 한가운데 원형 테이블로 혜영을 안내했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난 이러고 살아. 혜영의 몫에 차를 내오면서 그렇게 말을 이어가던 주원은 막상 혜영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을 땐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와의 대화라면 다른 동기들의 근황부터 현재의 직업과 그 만족도, 결혼의 여부와 가족의 형태 같은 소재로 차근차근 이어가는 게 보통의 매뉴얼이라는 것쯤은 혜영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혜영 역시 좀처럼 입을 뗄 수 없었다.
다행히 주원이 먼저 침묵을 깨주었다. 학과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이력 때문인지 주원은 Y대 문예창작학과 공고학번 25명의 근황을 두루두루 아는 눈치였다. 자매처럼 닮았던 화영과 희수는 같은 해에 Y시에서 운영하는 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각각 소설가와 시인으로 데뷔했지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재등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주 결석했으나 작품은 늘 눈에 띄게 썼던 지희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술자리마다 혜영 옆에 앉곤 했던 보연. 너무 작고 앳된 인상 때문에 종종 중학생으로 오해를 받았던 그 보연은 결혼을 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것도 혜영은 이제 알게 되었다. 수년째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몇몇 동기들도 주원을 통해 구체적인 삶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출판사의 영업사원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점장으로, 개인 병원 코디네이터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는 동기의 근황도 지금 혜영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중이었다. 4년쯤 됐나? 긴 이야기 끝에 주원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화제를 바꾼 순간 혜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들이는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4년 전 그들이 다녔던 대학의 문예 창작과는 신설된 미디어 스토리텔링 학과에 흡수되었다. 그 소식을 접한 날 혜영은 하루 종일 실수를 했다. 프로덕션에서 구성작가로 일할 때였는데 PD에게 이전 대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가 하면 섭외 전화를 걸어놓고는 상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괜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 밤에는 잠에 들지 못한 채 한동안 천장만 올려다봤다. 파산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고 돌아갈 나라가 없는 망명자가 된 것 같기도 했다. 학과가 그렇게 되니 가끔 기분 되게 이상해. 너는 어때? 나도 그렇지 뭐. 근데 벌써 4년이나 됐구나. 아니, 하는 일은 어떠냐고. 방송작가 한다는 소식은 들었어. 우리 과가 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글 쓰며 사는 동기들 소식 들으면 나도 괜히 기분 좋아지더라고. 나이 들었나 봐. 막 찡하다 여기가. 말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누르는 주원을 향해 혜영은 애매하게 웃어 보였다. 엄밀히 말하면 방송작가가 아니라 방송국의 외주를 받는 제작사의 작가였고 그마저 오래전에 그만두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고맙게도 주원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혜영의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유심히 살펴보더니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다. 폰이 왜 이렇게 됐어? 너 이런 거 계속 쓰면 손가락 상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잖아. 혜영이 머쓱해하며 대답하자 주원은 그제야 자신이 있는 곳이 휴대전화 매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끔뻑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주원 씨 여기 좀. 마침 점장이 주원을 찾았다. 주원이 점장 책상으로 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무슨 일인가를 하는 동안 혜영은 그 시절을 떠올렸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있던 그때 혜영의 직함은 작가가 맞긴 했지만 대본을 쓰는 시간보다 섭외와 예산 조정과 게스트 접대 같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그러니까 그 정체성은 일반 사무원에 더 가까웠다.
혜영은 3년여 전 그곳을 떠났다. 거의 날마다 막차로 퇴근하는 동안 그동안 몸에 쌓여가던 피로와 교통비뿐 아니라 식대도 받지 못했던 열악한 처지보다 자신의 성분이 변해가고 있다는 자각이 혜영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혜영보다 2년 늦게 입사한 막내 작가가 스텝 회의에서 실수로 잘못된 식사 메뉴를 주문한 날에도 그랬다. 혜영은 필요 이상으로 식어가는 마음의 온도를 느꼈고 명백하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며칠 뒤 혜영은 프로덕션을 그만뒀다. 미련은 한 줌도 없었지만 홀가분함을 오래 향유할 수는 없었다. 각종 세금과 보험 고지서는 정확하게 날아왔고 월세와 교통비와 식비도 점점 감당이 되지 않았다. 4년 동안 일하며 쓰고 남은 돈은 500만 원 정도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으므로 퇴직금은 따로 받지 못했다. 20대 내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대개 쇼윈도 안쪽에만 있었는데 4년의 노동이 고작 넉 달 정도의 생활비로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구인 사이트를 열심히 들여다봤지만 마음에 차는 일자리는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송국 전체가 광고가 잘 붙지 않는 다큐멘터리 편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야의 경력은 그리 쓸모있지 못했다. 그렇다고 다른 업종을 찾기엔 경력이 없었고 신입사원으로서는 이미 나이가 많았다. YC로 내려갈 마음은 없었다. 부모님 집에는 수년 전부터 언니가 들어가 살고 있었다. 언니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부모님뿐 아니라 언니조차 합격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출근할 곳이 없는 자매와 늙어가는 부모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백수로 지낸 지 석 달이 넘어갈 무렵 콜센터에 입사한 건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이기도 했고 스스로 그 일을 임시직이라고 규정해서이기도 했다. 한두 달 일하면서 틈틈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어디든 마땅한 곳에 취업하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었다. 한 달만 더, 한 계절 뒤에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2년이 지나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 그게 다였다. 혜영은 액정을 수리하고 보호 필름을 새로 부착하겠다는 처음 계획과 달리 휴대전화를 아예 새로 구매했다. 주원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즉석에서 개통된 새 휴대전화는 손에 익지 않아 일단 가방에 넣었고 충전기와 이어폰, 사은품인 블루투스 스피커와 통신이 끊긴 이전 휴대전화는 쇼핑백에 담았다. 매장 문 밖까지 따라 나온 주원이 선아를 만나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선아가 이 근처에서 일하거든. 저기 국민은행 입점에 있는 건물 보이지? 거기서 일해. 시 쓰던 박선아? 그래, 그 박선아. 선아가 몇 번 네 얘기를 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그랬어? 나도 가끔 더 상상했었어.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네이버에 네 이름도 쳐봤다. 내 상상에 맞나 싶어서. 왠지 너는 계속 쓸 것 같았거든. 주원의 상상 속 혜영은 어두운 그림자를 옆에 끼고는 세상에 소문을 등진 채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눈이 부셨다. 주원과 자신 사이를 가로지르는 건 옅은 가을 햇살뿐인데도
혜영은 이상하게 눈이 부시다고 생각했다. 난 네가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너 소설 잘 썼잖아. 누가? 내가? 혜영이 새삼스러운 걸 묻는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자 주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년처럼 웃었다. 따라 웃고 싶은 물결 같은 웃음이었다. 왠지 너는 계속 쓸 것 같았거든. 주원과 헤어진 뒤 큰 길 쪽으로 묵묵히 걷는 동안 주원의 목소리가 부지런히 따라왔다. 유동하는 공기의 결과 습기의 밀도는 달라지고 있었고 바람의 방향 역시 계속 바뀌었지만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목소리는 그 크기와 톤이 똑같았다. 이르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낙엽이 구두에 닿았다. 지구는 움직이는 행성이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며 계절은 순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은 소멸이었다. 국민은행이 입점해 있는 건물을 그대로 지나쳐가던 혜영은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선아의 안부는 선아에게서 직접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밀려왔다. 그 안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닌지도 몰랐다. 그제야 주원에게도 비슷한 부류의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걸. 묻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걸 혜영은 뒤늦게 깨달았다.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근사하고도 날카로운 문장으로 가득한 마지막 문장 너머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최종적으로는 읽는 이의 삶으로 흡수되는 소설을 간절히 쓰고 싶었고, 그런 소설만 쓸 수 있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혜영은 자신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열망은 식물처럼 자라났고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품 안에 지니고 있는 문장이 언제라도 세상과 접속될 수 있다고 남몰래 확신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처음으로 소설이 삶보다 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졸업을 1년 앞둔 겨울 방학 때였다. Y시에 있는 전문대를 중퇴한 뒤 서울에서 직장을 얻은 언니가 심심하면 놀러오라는 전화를 걸어온 날, 혜영은 바로 24인치 캐리어 가방에 짐을 싸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 부모님에게는 취업 준비를 하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고 말해놓긴 했지만 내심으로는 단지 서울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서였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산책을 하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척척 알아보고 북촌과 망원동과 이태원의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줄 아는 진짜 서울 사람. 서울에 살아봐야 작가로 등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Y시로 돌아가면 학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 혜영이 더부살이를 할 거라 여겼는지 언니는 혜영의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보고 잠못 놀라는 눈치였다. 당시 언니가 살던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가구와 침대와 식기는 명백하게 1인용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혜영은 언니가 집이 작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낼까봐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겠다고 선언했고 일주일에 3번은 언니의 퇴근 무렵에 미리 저녁 식탁을 차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언니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언니가 일하는 직장에 놀러 갔다가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 했던 어떤 날이 있었다. 지도 앱을 보면서 가까스로 그곳을 찾아갔지만 혜영은 선물로 사간 도넛을 언니에게 건네지도 못한 채 언니가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 컨테이너 박스였기 때문이다.
언니는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 한쪽에 자리한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혜영은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혜영보다 5살 많긴 했지만 그래봤자 언니도 20대였다. 그제야 혜영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언니의 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관리비에 대해 따지거나 택배가 분실됐다며 다그치는 주민들. 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턱대고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설비기사와 상가 직원. 그리고 밤사이 관리실 옆에 몰래 오줌을 누거나 토사물을 쏟아놓는 취객이 그 장면 속에 있었다. 그날 귀가한 언니는 혜영이 차려놓은 밥을 먹은 뒤 여느 저녁처럼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보석을 깨뜨리는 게임에 몰두했다. 설렘도 분노도 없는 얼굴로 다만 지하의 나쁜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간간히 깊은 기침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 언니는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다. 소개팅을 하지 않았고 타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해외여행과 맛집 후기, 영화와 책과 관련된 코멘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색이나 모양을 맞추어 깨부수는 그 단순한 게임에서 언니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건 없어 보였다.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뉴스, 흥행 중인 영화, 온라인 쇼핑몰의 세일 기간, 로드숍의 인기 화장품, 그 무엇도. 슬픔은 구체적이라고 그날 혜영은 생각했다. 자신의 습작 소설에 등장했던 환멸이나 절망 같은 추상 명사는 그 구체적인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날 혜영은 Y시로 내려갔다. Y시행 기차 안에서 바라본 차창 밖 풍경은 서울로 올라올 때와 그 방향만 바뀌었을 뿐 똑같을 텐데도 혜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열망의 형태가 변형되어서였을까? 그럴지도.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 없는 열망이 그늘 아래 버려진 화분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해 겨울방학이 끝나고 혜영은 1년 내내 휴학을 했다. 쓰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은 예감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싸워야만 했던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열망은 마모되기만 할 뿐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혜영은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선아가 보였다. 혜영이 다가가자 선아는 진짜 류혜영이네? 싱긋 웃으며 말하고는 일단 여기서 피신하자며 혜영의 손목을 헐겁게 잡은 채 앞서 걸었다. 빠르게 걷는 선아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갑자기 찾아온 정황을 설명할 겨를은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혜영이 휴학을 반복하면서 제때 졸업한 선아와는 접점이 없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말았지만 대학을 떠난 뒤에도 적당히 구김이 진 누군가의 스니커즈나 야구 모자를 얼굴에 반이나 가리게 내려 쓴 사람을 볼 때면 남몰래 선아를 떠올리곤 했다. 선아가 한번 생각나면 생각의 뒷면은 강이동 앞 목련나무 아래 벤치로 이어졌다. 연두빛의 나뭇잎을 통과한 늦봄의 햇살, 말보로 맨솔 라이트에 그을린 박하맛, 그리고 마른 기침 소리와 경쾌한 음표가 그려지던 웃음소리가 그 풍경을 채웠다. 2학년 1학기 때 선아의 시를 합평하는 시 창작 강의가 있던 날이었다.
여자 후배들에게 돌아가며 추파를 던지던 복학생이 있었는데 그날 그는 선아의 시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지적한 뒤 문창과에 와서 2년 동안 대체 뭘 배운 거냐고 비아냥댔다. 그가 최근에 선아에게서 거절의 의사 표현을 들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30대의 젊은 시인이었던 강사가 맞춤법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중재하자 그는 더 흥분했는지 기본도 안 된 시로 합평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대꾸했다. 그렇잖아도 나이보다 앳돼 보였던 시인의 얼굴이 참혹할 만큼 어두워졌는데 혜영은 선생이라는 권위를 쓸 줄 모르는 그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혜영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건 강의가 시작되고 30분도 안 돼서였다. 무작정 그런 행동을 하긴 했는데 머릿속은 이미 암전된 채였다. 대사와 질문이 하얗게 지워진 대본을 받은 배우처럼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로 의자에 앉을 수는 없었다. 뜻밖에도 시인이 그 복잡한 강의 분위기를 수습해주긴 했다. 혜영이 구세주라도 된다는 듯 갑자기 얼굴이 환해진 그는 쉬는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알리고는 출석부와 프린트한 학생들의 작품들 그리고 보라색 텀블러를 챙겨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간 것이다. 12명의 학생들은 이내 화장실과 복사실, 과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문제의 복학생도 휴대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선아가 혜영의 자리로 왔다. 선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강의동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선아가 건네는 담배를 입에 분 혜영이 거칠게 기침을 내뱉자 선아에게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터뜨렸다. 그렇게 표현해야 어울리는 웃음소리. 혜영은 지금도 그 맑은 웃음의 리듬과 박자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선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학교 식당에 동행하고 도서관이나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함께 과제를 하는 대학 친구의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선아의 입장은 알 수 없었지만 혜영에게는 그 이유가 있긴 했다. 선아에게 투영된 시인의 모델이 깨지지 않길 바랐고 언젠가 서점에서 선아의 시집을 발견한다면 너답다 속삭이며 흐뭇하게 웃고 싶은 마음을 미래의 그날까지 조심히 다루고 싶었다. 건물 밖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혜영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를 두서없이 설명했다. 그러잖아도 주원이가 아까 연락했어. 오랜만에 네 이름 들으니까 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와줘서 고맙지. 참, 너 유준이 규식이랑 친했지? 걔들은 잘 지내니? 아마? 실은 걔들하고도 안 만난 지 오래됐어. 나 때문에 라고 덧붙이려다가 혜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콜센터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넘어가면서 혜영은 그들의 연락을 피하게 됐다.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에 답장하지 않는 혜영을 친구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지 않았다. 혜영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이해했다. 경험하고 후회하고 갈등하는 것의 목록이 넘쳐나는 서른 무렵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지켜지는 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여력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2년 가까이 유지되던 연애가 고요하게 끝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혜영이 올린 스탠드 조명을 구매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헤어진 뒤에야 혜영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낯설게 깨닫기도 했었다. 참, 방송작가 일한다고 들었어. 작가라니 너무 멋지다, 야. 그게 선아야. 응? 나 이제 작가 아니야. 벌써 3년 전에 그만뒀는걸. 근데 실은 진짜 작가도 아니었어. 내가 쓴 대본은 방송이 끝나면 폐기됐는데 뭐. 바로 어제까지는 콜센터에서 일했고. 선아가 생활의 표면만을 더듬는 조심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혜영은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냈다. 말하고 나니 간단하긴 했다. 간단한데 살려고, 살아보려고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인데 유진이나 규식에게는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생계를 유지해주는 노동에 등급을 매긴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혜영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콜센터 일은 할만하냐고 선아가 예상 밖의 질문을 해왔다. 실은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에 돌입하거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도 일이 많이 줄었어. 콜센터 구인 게시물이 꽤 올라와서 휴직 기간 동안 한번 일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렇게 경험자를 만나네. 왜 마케팅 일 구하지 않고. 마케팅? 선아는 낯선 단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나 마케팅 한 적 없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나도 글만 썼어. 뭐 작가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세탁기, 청소기, 무슨 화장품, 기저귀, 치약, 영양제, 탈모 방지 샴푸, 성인용품까지 남성용, 여성용 다 그런 물건들 사용 후기. 그중에 내가 진짜 사용해본 물건은 열에 하나쯤 내려놔. 의뢰한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줘도 일일이 쓸 시간이 없었는걸. 그러니까 거짓말을 쓴 거지. 거짓말과 창작.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른데 왜 거짓말은 이렇게 재미가 없냐? 선아는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어갔고 혜영은 머그컵에 투영된 조명이 선아의 얼굴에서 성기게 일렁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라고 혜영은 느리게 생각했다. 현재에 대한 부끄러움을 검열하다가 결국 문학에서 멀어졌다는 걸 의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이. 대화는 조금 더 이어지긴 했지만 혜영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일하다 온 사람을 오래 붙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근데 혜영아, 자리를 마무리한 뒤 커피숍 앞에서 인사하고 돌아서는 혜영을 선아가 불러 세웠다. 돌아보자 선아의 얼굴은 방금 전과는 또 다른 질감으로 변해 있었다. 갑자기 채도와 명도가 낮아진 화면으로 전환된 듯,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플래시백된 과거 속에 선아가 서 있는 것만 같다고 혜영은 생각했다. 선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왁자하게 떠들며 지나가는 통에 혜영은 그 목소리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혜영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다시 선아를 바라봤을 때 선아는 이미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혜영은 얼결에 또 한 번 인사했고 곧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다. 오후 4시였다.
바로 집으로 가면 좀비나 과학 수사대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 게 뻔했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라도 볼까 생각하는데 문자 수신음이 들려왔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낭독회 갈래? 라고 적혀있는 주원의 문자 메시지였다. 이어지는 메시지에는 두 학년 위인 찬우 선배가 첫 시집을 출간한 기념으로 가좌역 근처의 작은 서점에서 낭독회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럼 그럴까? 답장을 보내놓고 혜영은 지도 앱을 열어 서점의 이름을 검색했다. 서점까지 직선 코스는 천변 산책로였다. 혜영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상식 이상의 막말을 퍼붓거나 허락도 없이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일관하는 고객과 통화한 날이면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맹목적으로 앞만 보며 걷곤 했다. 다리만 움직인다면 언제까지라도 걷고 싶었지만 늘 다음 날의 출근 걱정 때문에 그마저 온전히 향유하지 못했다. 홍제천 쪽으로 가서 산책로와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한 번 메시지 수신음이 들려왔다. 종종 보면서 살자는 선아의 메시지였다. 혜영은 스마일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답장을 보냈고 어쩌면 오늘 밤에는 유진과 규식에게도 연락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을 터였다. 근데 혜영아, 커피숍에서 나올 때 혜영은 사실 선아의 뒷말을 들었다. 어제 콜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 질문이 안부의 둘레가 아니라 깊이에 닿아 있다고 판단했는지 선아는 이내 어색하게 표정을 닫았다. 혜영은 아무것도 못 들은 듯 행동했지만 커졌다가 작아지며 일렁이는 마음의 파고를 느끼고 있었다. 늘 그만두고 싶었고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다. 존대의 언어만 통용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애정의 거리가 유지되는 일자리를 곧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만 일할 테니 퇴근하면 잠이 올 때까지 소설을 쓸 수 있을 터였다. 언젠가는 등단할 것이고 작품을 발표할 기회도 얻게 되리라. 책이 나오면 면지에 사인을 해서 지인들과 독자들에게 건넬 것이고 도서관과 서점과 대학에서는 초대의 이메일을 보내올 것이며 유해영 소설을 좋아하는 두터운 독자층도 생길지 몰랐다. 인쇄 수입이 안정되면 당연히 전업 작가로 살아갈 생각이었다. 꿈꾸는 미래는 그랬는데 그게 다인데 퇴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릿속을 텅 비게 하는 영상을 조금 보다가 잠들어버리는 패턴만 반복됐다. 어느 날 퇴근 뒤 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이를 닦다가 혜영은 언니와 닮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단순한 생김이 아니라 생김의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드리운 빛과 어둠의 배율이랄지 눈빛의 각도 같은 것이 아주 절묘하게 닮아 있었다.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의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혜영은 수도꼭지를 세게 틀며 생각했고 그러다가 조금 웃었다. 그날 이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런 날들은 많았다. 무수히 많았다. 어제 그래 어제는 조금 달랐지.
산책로를 따라 터벅터벅 걸으며 혜영은 중얼거렸다. 어제는 퇴사를 했으니까. 그런 날을 이제 다시는 겪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나 어제 특별히 나쁜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한 건 아니었다. 어제까지 차곡차곡 이어진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제는 그저 그런 날들 중에 하루였을 뿐이다. 어제 출근을 하자마자 몇 건의 콜을 해결하던 중에 혜영은 배탈 기운을 느꼈다. 아침에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발견하고는 무리해서 마신 탓인 듯 했다. 2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배탈 증상은 10분 간격으로 반복됐다. 혜영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참아보려 했다. 콜센터에서는 상담원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상담원 일을 막 시작했을 무렵 혜영을 가장 난감하게 한 것이 바로 화장실 문제였다. 상담원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고 화장실 이용 역시 보고사항에 포함됐다. 콜을 상담원들에게 원활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갖긴 했지만 혜영은 그 절차에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혜영이 내린 결론은 최대한 보고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거였다. 혜영은 출근 직전에는 꼭 1층 공중 화장실에 먼저 들렀고 점심시간에는 의무적으로 2번씩 변기에 앉아 있었으며 상담 중에는 커피든 녹차든 최대한 마시지 않았다. 혜영이 3번째로 팀장 책상에 갔을 때 팀장은 눈에 띄게 인상을 썼다. 40대 초반의 그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여 보이긴 했지만 혜영이 돌아서서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고 와요. 경고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뜻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다. 혜영은 이내 큰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납작하게 압착된 금속이나 종이뭉치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기분을 표현할 언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팀장의 눈앞에서 얼굴을 알고 있고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삭제되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욕망만이 분명하게 느껴졌을 뿐이다. 화장실에 다녀온 혜영은 다시 팀장 책상으로 갔다. 또 뭐죠? 묻는 팀장에게 혜영은 퇴사 의사를 밝혔다. 팀장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말한 뒤 회계과에 정산을 부탁해 놓겠다고. 인수인계는 필요 없지만 오늘은 퇴근 때까지 일해달라고 덧붙였다. 혜영은 2년 동안 노동을 제공해온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반응이었다. 하긴 사무실 밖에는 혜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차고 넘쳤다. 점심시간에는 늘 그랬듯 시간을 나누어 몇 명씩 점심을 먹었고 퇴근 뒤엔 바로 옆자리 동료 2명과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간 뒤 헤어졌다. 혜영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잘 지내세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요. 편할 때 연락 주세요. 어떤 감정도 우세하지 않은 목소리들이 작별의 인사를 대신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제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진 걸까? 휴대전화 벨소리에 혜영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새 대기는 저녁으로 이동해 있었고 천변을 따라 간간히 켜진 조명이 보였다.
걷는 동안 손잡이가 너덜해진 쇼핑백을 품에 안은 채 전화를 받자 주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에 고개를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그는 미안해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때는 꼭 밥을 사겠다고. 언제라도 연락 달라고.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은 빠진 약속의 언어가 짧게 오갔다. 통화를 마친 뒤 혜영은 천변 산책로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아갔다. 계단을 오르자 멀리 가좌역이 보였다. 서점은 주택가에 있었다. 북토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 유리문 너머로 서점 주인이 의자를 배열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점 안으로 들어간 혜영은 책장을 돌며 찬호 선배의 시집과 대학 시절 가장 열렬하게 읽었던 소설가의 신작 한 권씩을 골랐다. 낭독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매한 책을 대충 훑어보려 했는데 어느새 혜영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생동하는 공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갑자기 웅성대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새 모여든 사람들과 앞자리에 앉아있는 찬호 선배가 눈에 들어왔다. 찬호 선배가 언뜻 혜영 쪽을 보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 혜영을 알아보는 순간의 반짝임은 없었다. 혜영은 그의 허술한 기억을 이해했다. 고작 한두 번 같은 강의를 들었을 뿐이고 동아리나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적은 없었다. 그가 찬호 선배라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면 혜영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말았을 것이다. 곧 낭독회가 시작됐다. 시 쓰는 윤찬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찬호 선배의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시내 서점에 들렀다가 무심코 문예지를 펼친 순간 자신의 소설이 언급된 문장을 발견했던 날이 떠올랐다. 심사평을 읽는 동안 핏속까지 관통하는 전율은 뜨겁기만 했는데 그런 날이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의 일이 되었다. 혜영은 찬호 선배의 시집을 열어 여백에 썼다. 주원아, 왜? 실은 오늘 하루 종일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혜영은 더 이어 쓰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어떤 과정 속을 지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혜영은 그렇게 묻고 싶었다. 주원이 곁에 있었다면 무슨 과정을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을 테고 혜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허공 속에서 열망의 형태가 천천히 윤곽을 드러내길 기다렸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을 내는 과정. 잠시 뒤 혜영은 다시 썼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시간이 문장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사는 건 시시하지만은 않겠지. 그렇지? 그렇게 써내려가는 동안 찬호 선배가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서점의 유리창에는 시를 읽는 한 사람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비쳤고 그 뒤편으로는 누군가의 설렘과 분노를 숨긴 가을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뒤 혜영은 유리창에서 시선을 거두었고 찬호 선배가 낭독하는 시를 찾기 위해 시집을 뒤적이기 시작했다.